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저기 코스모스 오리지널 함께 보기 행사에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신 이정모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정모 관장님은 저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요새 그 팟캐스트에도 출연하시고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다양한 지금 중앙 썬데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칼럼과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과학 저술 활동에서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달력과 권력이라고 그 과학 우수 저술상이었죠. 그 창의재단에서 주는. 예, 우수 저술상도 수상하시고 다양한 책을 번역하시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요. 지금도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다양한 강연과 행사들을 기획하시면서 과학 대중화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그 칼 세이건 아마 코스모스 오리지널 마지막 13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과학의 사물들은 받아들여서 향유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겼다라고 하는 세이건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세이건이 얘기하는 과학 대중화의 핵심 메시지일 텐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정모 관장님과 이명현 박사님의 좌담으로 저기 과학 대중화, 한국의 과학 대중화 과학 대중화 전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그 이정모 관장님께서 칼 세이건 선생님과 코스모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를 듣는 걸로 시작을 해봤으면 하고요. 그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 중에 칼 세이건이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지 그런 얘기까지 관장님께서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칼 세이건이 노벨상을 받았으면은 무슨 상을 받아야 될까요? 아마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좀 받으면 되었겠죠.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고 제 동생은 좀 못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왜 항상 장남에 대한 기대도 크고 항상 장남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둘째가 이제 공부를 되게 안 할 때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너 어쩌려고 그러냐 동생 보고 그냥 너희 형은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머리 한번 띵 쳤었는데요. 그때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나는 받으면은 또 받게 되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같은데 관심 없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마도 형이 노벨상, 물리학상이나 생리학상을 받을 확률보다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 그리고 당당하게 공부 안 하는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서 그냥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저 되게 멋있는 태도인데 하고 그러니까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유학 가가지고 첫 번째 해에 이렇게 성탄절쯤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철학을 했던 어떤 선배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루 노는데 삥 둘러서 앉아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하자 그랬어요. 내가 그 양반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오른쪽부터 돌아갔으면 할 얘기가 참 많았을 텐데 왼쪽부터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게 됐는데 너 뭘 해야 될까 그때 언뜻 퍼뜩 든 생각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 저는 그때는 내가 만든 단어라고 생각하고 되게 뿌듯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 과학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 하는 거였죠. 근데 나중에 기욱해서 보니까 흔한 단어더라고요. 이렇게 그 되게 실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도대체 과학을 왜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과학이 재밌는 거니까 알려주겠다 그런 거는 이제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좀 한번 바꿔보고 싶다. 바꿔다보다 변혁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활동 사실 오래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전혀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겨우 하고 있는 게 과학을 좀 쉽게 전달하고 아니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칼 세이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늘 마지막 편에 업데이트된 부분에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그 전에는 여기에 핵폭탄이 10만 개가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 10년 후에 업데이트 할 때는 5만 개로 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칼 세건의 그 코스모스의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 속에 있는 지구, 한 빛에 달린 작은 점 속에 살아있는 우리를 다시 성찰하게 하면서 조금의 노력을 더하게 해서 핵폭탄의 양을 반으로 줄어들게 한,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 우주의 별과 행성을 향해서 우주선을 보내는데 그 헛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했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칼 세건이라는 분은 진짜로 진정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였고 가장 그 역할이 크고 성과가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기름지고 이쁩니다. 근데 한 이틀 동안 감기를 앓았더니 제가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내 목소리인가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벨상 그 얘기인데 노벨상에는 이렇게 원래 죽은 사람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거기 여기 나왔지만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주 팽창. 그분도 그 계속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죽던 해에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라 그 뭐 광전 효과 이런 쪽으로 탔거든요.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자기들도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게 어떤 지표기는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꼭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 의문이고, 사실 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의 제안이 뭐 대중적으로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도 그 사람이 했던 탐구 자체가 과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특이점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블랙홀의 양상을 우주 전체에다 적용을 해서 빅뱅 우주론의 또 새로운 면모를 밝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밝혀질거나 검증되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칼 세건은 그 대중적인 그런 거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생물학이라든지 뭐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뭐 지구 전체를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뭐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론티어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학문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세계를 열어 젖힌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도 노벨상을 준다면 평화상을 주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떻든 생각인데요. 그 평화상 말고 문학상을 줘도. 네, 그렇죠. 플루처상은 에덴의 용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 플루처상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 책 자체는 사실 문학상을 줘도 뭐 코스모스 책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칼 세건 선생과 이제 코스모스를 굉장히 높게 두 분 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노벨 평화상 아니면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작품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과학 대중화 사업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 오랫동안 그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 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베스트셀러 과학 저술가도 몇 명 배출되었고, 그리고 과학 영화 같은 것도 한국 사회 인터스텔라처럼 뭐 대박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장님하고 박사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우리나라 과학 저술가가 있다면 어떤 분일지 두 분 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그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되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다 넣고 이제 한 분을 꼽자면은 난 정재승 박사를 꼽고요. 정재승 박사가 저보다 딱 10살 어린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그 왜 하필이면 정재승 박사냐 건데, 일단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과 다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1차 자료를 가지고 대중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뭐 플러스 같은 잡지에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그러니까 1차 논문이 있잖아요. 아주 드라이한 데이터들이 있는 표, 그래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글을 써낼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분야에서 공룡, 뭐, 아니면은 뭐 진화 쪽에는 뭔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진화나 공룡이나 이제는 역사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다른 물리학이나 뭐 화학 이런 데는 거기는 어떤 스토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많은 그 과학자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들에서 어떤 통찰을 얻어내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로 변환해내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특이한 분으로서 되게 저는 좋아합니다. 단지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사회적인 발언도 해나가고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고 함께 책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대학을 떠나서 많은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점에서 되게 좀 존경하죠. 근데 그런 공간들이 최근에 또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저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같은 곳이 그렇거든요. 만들어지긴 꽤 됐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 공개가 되지 못한 상태로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 최재천 교수님이 가자마자 1년에 뭐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방문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뭐 잘 꾸며져 있으니까 보고 온다 차원이 아니라 거긴 다양한 교육 활동들과 체험 활동들이 다른 데서 상상할 없을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돼 있어요. 직접 여기까지 들어오는 장화 같은 옷을 입고서 늪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생태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최재천 프리미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 교수가 거기 갔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죠. 근데 최재천 교수님이 뭐 개미 제국의 뭐였죠? 발견. 그런 책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중에게 드러난 적이 없고 계속 대학에만 있었다면 지금 생태원에 갔었을 때 생태원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가 단순하게 까치나 개미 연구자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규정하지 않고 되게 시적인 감성으로 이제 과학을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커다란 그 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제가 높게 평가하고 되게 고마워하는 것이 백북수라고 하는 그 도서 클럽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강연들이 있었지만 쭉 살펴보니까 그 이종필 박사가 지금은 고려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물리학자인 이종필 박사가 그 백북수라는 곳에서 그 무슨 회사원 누구도 따라하는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조만간에 책으로도 나온다. 할머니도 이해하는 상대성 이론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온다 그러는데요. 아마 그 이름은 그 제목은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거다. 뭐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서 따온 제목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상대성 이론을 어디 강의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비유로 배우잖아요. 기차가 이동하고 있고 뭐 거의 빛과 비슷한 달리는 우주선의 안과 바깥을 비교하면서 배우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수학을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왜 이명은 박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지적 생명체가 뭐냐? 그럼 세계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지적 생명체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한 20년 전까지는 지적 생명체인데 최근 20년 전까지 지적 생명체가 아니구나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초등학생부터 이제 할머니 수녀님까지 꽤 많은 사람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나가서 하다 보니까 미적분도 중간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이 뭐냐면 대중과학, 대중화 운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단 과학이 너무 어려워요.
과학을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한계가 이제 분명합니다. 제 딸이 독일에서 오자마자 어디에 과학 강연을 보냈어요. 가고 싶다 해가지고. 무슨 과학 강연 갔다 왔더니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오늘 뭐 배웠냐?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에 대해서 배웠대요. 아, 그래, 뭐가 재밌었냐? 그러니까 우리말도 잘 못할 때였거든요. 4학년 2학기 때였는데, 아빠, 시라쿠사 사람이란데,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대.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친구이자 신하였는데, 왕이 왕관을 새로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 보고 아르키메데스 보고 알아내라. 그랬는데,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알 방법이 있어야지. 근데 목욕탕에 탁 들어갔는데 물이 착 넘치잖아? 그러고서 알았다. 유레카하고 뛰어나왔대. 빨가벗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유레카 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잖아, 아빠? 그런 거야. 그래, 재밌다. 그래, 그래서 부력이 뭔데? 그랬더니, 그건 얘기 안 해주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대중화하면서 이 과학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 주변의 어떤 어넥도트들, 그러니까 어떤 일화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이 마치 과학인 양. 과학에 대한 흥미는 막 불어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작 과학에 접근을 하지 이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 대중화 얘기를 무슨 많이 했어서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막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과학을 끌고 막 내려왔어요. 잘 설명하고. 그런데 세상에 과연 과학 대중이 과학화 되는가라는 부분은 되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되 대중을 그야말로 대중의 과학가들 대중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화학이나 뭐 물리적으로도 좀 법칙을 사용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린 되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출판사에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화학책 뭐 쓰려고 그러면, 화학식 없이 좀 써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과학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연도 없는 역사책, 색깔 안 나오는 미술책, 알파벳 없는 영어책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근데 꼭 화학식이나 수학식 없는 그 과학책을 막 요구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한계가 막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은 다 대되는데, 거기서 다 그 최자천 교수님이나 이정필 박사님이나 아니면 정재승 교수님 같은 경우들이 그 양쪽 부분들을 다 실현하는 분들 같아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높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명 꼽으라면 정재승 교수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태지가 한국의 가요사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르겠지만, 근데 정재승 교수를 통해서 그전 세대 과학 저술과 그 후 세대 과학 저술은 나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6, 7에서 한 10살 많은 그 또래의 과학 저술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과 그 이후에 정재승 교수의 과학 콘서트 이후에 저술가들의 차이점은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출처를 밝히는. 그 다음에 이제 1차 자료에 접근해서 그것을 나름의 소화해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그전 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이제 일본어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짜깁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 드셔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고초를 겪으시는 선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표절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번역되지 않았던 책들이 번역되면서 정말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해서 저서로 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것에 저희가 빚을 많이 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저희가 어릴 때 읽으면서 자라면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책들이 이렇게 유통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지만 어느 순간에는 단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런 관행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촉진시켰던 것이 과학 콘서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전 그 시대와 그것을 나누는 역할을 정재승 교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물론 굉장히 뛰어난 작가이기도 한데, 정재승 교수보다 뛰어난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승 교수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여전히 현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정재승 교수는 그 이전에 저희들의 선배 과학 저술가들과 다르게 연대를 많이 해요. 지금도 저희들이랑도 다 연대를 하지만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서로 연대해서 작업을 하고 같이 책을 내기도 하고 강연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연대해서 많이 합니다.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제 물론 정재승 교수가 그렇게 치고 나올 때는 굉장히 외로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연대해야 된다는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가치와도 통용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저희 윗세대 선배들과 좀 단절된 안타깝지만 그분들하고도 연대하고 싶은데 워낙 가치관도 틀리고 하는 행동 양식도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연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재승 교수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종필 박사님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계시거든요.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뭐 텔레비전 프로도 얼마 전에 장영실 쇼인가요? 그래서 시작을 하셔서 나가고 계신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종필 박사님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뭐 당연히 꼽을 수 있는 분인데 장대익 교수를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대익 교수란 분은 이종필 박사와는 다른 면에서 굉장히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에 지금 그 프론티어에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필 박사가 대중을 상대하는 면에서 지금 어떤 그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 장대익 교수는 제도권 안에서 뭐 밖에서도 그렇지만 대학 사회에서 또는 그분은 이제 현직 서울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루트들이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또 그 과학계 내에서의 어떤 조직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의 그 선두에 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풀어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종호 관장님이 이제 공무원이고 관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접해서 해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종필 박사나 저같이 프리랜서들은 그런 면에서 또 해나갈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그래서 이종필 교수가 정말 지금 대중의 접점에서 활약을 하신다면 장대익 교수는 저서도 그렇지만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런 면에서의 뭐 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히 해서 그 토대가 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종호 관장님도 그러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드릴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되게 연대를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지만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장대익 교수와 이 정재승 교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근데 그 연대에 있어서 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그 과학자들이 지네가 알아서 막 과학 저술가들이 연대한 게 아니고요. 웃기게도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님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권우 선생님이 다 각자를 따로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뭐 하자. 그러면 이분은 되게 급해요, 성격이. 그래서 우리 연말에 맥주 한잔 마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저 화천에 있는 어떤 국어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갈 테니까 자리 마련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여러 번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사실은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서로 말도 잘 못하는데요. 네, 그분이 잘 묶어줬죠. 이렇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분위기가 이권우 선생님 헌정 방송이 돼버렸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뭐 화학식하고 수학식을 책에서 빼라고 편집자들이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학 출판계에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해져 오는데요. 수식 하나를 넣을 때마다 독자 1000명이 빠진다라는 이제 그 수식이 저는 이제 선배한테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출판계에 있던 이제 그 속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수식이 가능한 한 없는 게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데 10년 넘게 과학책을 만들어서 팔아보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수식이 있어도 나갈 책은 나가고 수식이 아무리 없어도 안 나갈 책은 안 나갑니다. 이건 모든 게 다 독자들한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정대승 교수님하고 최혜천 교수님, 이종필 교수님, 그리고 장대익 교수님 책들이 다 사이언스북스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한번 사이언스북스 홈페이지에서 이분들 성함을 검색해 보시면 좋은 책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두 번째 질문에 한 가지가 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여태까지 보신 것 중에 과학 대중화 어떤 캠페인이면 캠페인,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중에 뭐 기억하시거나 좀 말씀하실 만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언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백북수에서 있었던 그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따라하기. 그게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최고의 대중과학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과학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그 회사 만들 때 이제 저희들도 같이 이제 연대를 해서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좀 다른 방식의 대중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다니면서 접하는 이 청중들은 고전적인 과학에 대한 열정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고전적인 청중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대하고 다녔는데, 과학과 사람들을 만드신 이제 분 중에 저희랑 이제 교류를 하신 분 중에 원정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딴지일보 이쪽에 관련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랑 주로 음모론에 이렇게 무게가 되신 분이고,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음모론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와 공통되는 어떤 접합점이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같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쪽 영역은 굉장히 다른 청중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향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르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는데, 아까 도서평론가 이건호 선생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과학자들끼리 매일 궁리해봤자 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제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또 한쪽에서는 이건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책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청중에 우리를 인도했다면, 원정호 선생님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과격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세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굉장히 오타쿠적인 그런 것이 있는, 그러니까 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과 사람들이 이제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는 팟캐스트도 하고,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책으로 나와서 저희 둘이 1권, 2권을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삶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해준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책을 읽는 백북스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현대의 트렌드를 갖고 가는 이렇게 구술 문화로서의, 팟캐스트 문화로서의 그런 걸 통해서 과학을 연결시켜준 과학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회사, 또 운동,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과학교육 현실을 평가할 때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와 학력은 굉장히 높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이상할 정도로 낮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대비 현상을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에 대한 성취도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흥미는 다 안 가져요. 갖지 않고 어느 순간 딱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목표점이 입시라서 그래요. 어떻게 교과서를 바꾸더라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교과서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제가 하기도 전에 다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7차 교육과정부터 지금도 공통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흥미 느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많이 오해하고 하시는 게요. 왜 어렵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거다. 우리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워야 돼? 이거 좀 빼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 중, 고등학교에 수학을 20%씩 빼라. 라는 이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교육과학부인가요? 교육부쯤 다니면서 교과서 만든 팀에다가. 그러니까 20% 좀 빼면 이게 대단한 일이겠어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말 큰 일인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20% 뺐습니다.
그러면 그 20% 뺀 부분을 안 배우고서 중학교 거를 수업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중학교에서 그 20%를 초등학교 때 못했던 20%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또 20% 빼야 되죠. 그럼 중학교는 40%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는 결국 60%가 빠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용이 줄어서 어려운 게 빠지면 그 아이들은 즐겁게 배울 수 있냐? 당연히 아닌 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평가를 해서 아이들이 점수를 내서 대학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작은 범위에 쉬운 내용만 있으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결국 문제를 꼬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꼬우게 되면 그건 학교 수업에서 감당은 안 되거든요. 꼬운 문제를 풀어주는 사교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사교육이 발달한 게 아니라 내용의 과학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사교육에 더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만큼을 다 가르쳐 줘 버리면 거기서 쫓아오는 애들은 쫓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누군 정상적인 교육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와 정상적인 교육에서 한 60점 맞은 친구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70 몇 점 쪽 올 겁니다. 그러면 표준 부보고선이 저절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을 빼자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쉽게 빼자 그러잖아요. 미적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빼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안 빼고도 순서만 바꿔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 다 그건 아니겠지만 확률과 통계가 제일 재밌거든요. 우리 삶과도 되게 관계가 있고 근데 확률과 통계는 중학교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배워요. 근데 마지막에 배울 때는 중학교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다 안다는 전제를 하잖아요. 결국에 저희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중3 때 교과서 갖고 와라 그리고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잘 바꿔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뭐 어떡할 거냐. 입시를 없앨 거냐. 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딴 나라는 어떤가. 그럼 딴 나라라고 해가지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이렇게 막 높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도 딴 나라는 우리나라는 성취도 높고 흥미도는 낮은 거고 딴 나라는 대부분은 성취도도 낮고 그냥 흥미도도 낮은 거죠. 근데 그 격차가 생각보다 약간 여기 와 있는 거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있어서 그런데요. 그게 만약에 성취도가 높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흥미가 없어 얘기하는 이유는 성취가 높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는 거지. 아마 절대로 치면은 성취도가 높은데 그렇게 뭐 실제적으로 낮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이 성취도가 실제로 높은가 하는 게 되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수학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실력 최고라고 그러는데 막 신호 안 지키고 막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피곤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잘한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 가지고 운전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운전 실력이라는 거는 가장 편하고 안락하고 사고 나지 않게 적절한 거리를 적절한 그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을 운전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길 곳곳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길은 전혀 모르고 내비 맨날 찍고 엉뚱한 데 가고 그냥 이렇게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있고 과학 잘하는 것이냐 하는 데는 굉장히 의문점을 넣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답이 정해진 것만 우린 배우지만 수학의 90%는 답이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찍어내는 것이 과연 그 실력이 우리가 성취도가 높은 것이냐.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고르도록 하지 않기 위한 시험을 고안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이아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제로 실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쓸모가 없는 실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맨날 한탄하는 게 실력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에 적합한 필요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가지고 학생들이 해보면 우리 하는 학생들이 성취를 잘하는 학생들인데 걔네들은 한국에 있어도 잘할 애들이고 보통은 그 수학이나 과학 실력이 굉장히 딸리는 걸 느껴요. 기초가 굉장히 약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게 높다고 하는 것이 그 환상이라고 보고 환영이라고 보고요. 그 해결책은 뭐 없죠 뭐. 해결책은 없는데 제일 쉬운 해결책은 있죠. 시험 좀 이렇게 진짜로 질적 평가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순간에 따라 붙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교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입시가 바뀌어야 되고 그게 너무나 많은 것이 엉켜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데 그래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까 빼는 거 얘기하셨는데 천문학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0분의 1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를. 오히려. 왜냐하면 19세기 천문학을 엄청나게 배우거든요. 좌표 변환, 계절의 변화, 막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애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항성시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배우지 말고 다 빼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학교과서에서 그 암석 이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옛날에 괴테 시대, 네, 17세기, 18세기의 지질학 수업을 지금 지질학에서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갖 암석 이름 외워야 되고, 그냥 그거는 지질학 할 사람만 알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상관 아무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죠. 좌표, 뭐 계절 변화, 특히 초등학교에서 내는 숙제 중에 정말 황당한 게 달의 그 모양을 다 그려오라는 거예요. 관측해서. 그거 아마추어 천문 천체 사진가들 찍으는데 한 3년, 4년씩 걸려요. 다 찍으려면. 그거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다 해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정말 한 달 만에 다 해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날씨 흐린 날 한 3분의 1, 비 오고, 그 다음에 자정 넘어서 뜨잖아요. 하얀 달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다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달 그리려면 새벽 3, 4시에 일어나요. 3, 4시에,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현실적이고 정말 과학의 흥미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네. 선생님이 그분달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없고 시험 문제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항성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되게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빼버렸으면 좋겠고, 얼마나 코스모스 보셨지만 신이 나는 그런 현대과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키고, 패스 논패스로 하고, 그러면 이제 평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는 대학이 알아서 지들이 할 일이지, 고등학교에서 뭘 그걸 걱정하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이상적으로 해보는데요. 네, 무책임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결국은 다 입시로 귀결돼 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저도 이번 목요일에 가서 엄마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막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이 뻔하거든요. 입시 얘기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으로 우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시를 건드리지 않으면 어떤 시기로든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잘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을 단절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단절을 과감하게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 대학한테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떠맡기고 좀 혼란기를 갖겠지만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해결책이 없는 것도 같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책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번 좀 더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온라인에서 받은 건데 관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이 우리나라 과학교육과 과학기술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어떤 평가를, 그러니까 우리 과학계와 현 정부의 과학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공무원으로서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뭐 공무원이 어떤 의사 표현을 못할 거란 생각 안 하고요. 제가 뭐 공무원 된 지 이제 4년도 채 안 됐고 앞으로 뭐 계속 공무원 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없는 얘기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죠, 기회.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과학기술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과학기술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 정책에 난 몇 점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인데 미래창조과학부 사실 장관님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장관님들 이름 몇 분 아십니까? 공무원들도 장관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장관들이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이 있는가? 정책 옛날에 보면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무슨 뭐 30대 성장 동력
막 이런 거를 관에서 잡아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랬죠. 난 그런 식의 개발, 공무원들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주도해서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그게 썩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낮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거기 계획. 그 전에 노무현 정부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과학정책은 저는 한 50점, 6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뭐 했었는지. 근데 거기는 사실 마이너스 점수를 저희들께 분명하고, 일단 4대강 때문에 딱 아무 잘해도 다 빼먹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데 그 몇 점이냐 물어보는 거는 저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4대강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마 강의한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제 4대강 그게 22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게 들어가야 될 텐데, 그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 그게 3조예요, 3조. 근데 그것도 그냥 3조가 아니라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인건비 다 합쳐 3조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25m짜리 그 대형 망원경을 칠레에 짓고 있는데 그 총 예산이 1조예요. 우리나라가 10% 1,000억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일, 10분의 1 관측 타임을 얻는데 그게 한 20년, 15년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예산이 1,0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이게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점수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 마이너스 200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의 그 문제뿐 아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정부가 지번 정부도 이제 이명박 정부도 그렇지만 과학 정책 자체가 없고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행령들을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못하고 방해를 받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불안정해지니까 학생들 없고요. 학생들 이제 다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똘똘한 이제 우리가 마치 미국에 유학 가듯이 그런 학생들이 와서 그 자연과학 그 랩들을 다 채우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다 돌아가요. 여기서는 뭐 1년에 2천만 원 받는 포스닥 자리를 제안하는데 자기네나 돌아가면 다 정식 정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그것을 마치 우리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면 미국을 위해서 굉장히 배운 것들을 써먹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배운 지식도 우리나라에다가 써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인데 최근에 와서 더군다나 경영평가하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과학 프로젝트를 시행할 단계부터 경영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것에 그런 경영 지수 같은 것들을 평가를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100점이 아니라 한 10,000점쯤 줘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이제 망치겠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달 프로젝트도 있는데 저도 거기 있는 분들 다 친한 분들 많이 있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프로젝트고요. 소행성의 타겟을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주 탐사 계획을 한다 그러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지금 우주 개발하는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중화사상 고취예요. 예, 찬성하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라리 뭐 애국심 고취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대한 목표는 뚜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 강국이에요. 로켓 쏘는 이유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인도는 틈새 시장 개발이에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장을 개발해서 그런 걸 팔아먹기 위한 아주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우주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달에 왜 가냐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단 과학뿐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더군다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과학자들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자기 랩 운영하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국제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할 텐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식으로 과학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좌절시키고 젊은 친구들도 좌절시키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와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런 외국인들
과학자들도 좌절시키고 그러면 과학자의 실을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영상에서도 불 지르고 도서관에 그런 것처럼 지금 과학에다가 현 정부가 불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싹을 말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때 그게 산업화될 수 있는 것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연구할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던 거 그대로 하는데 포장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과학과 기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고 과학은 과학대로 좀 자유롭게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되게 좀 몰아간다고 해도 몰아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죠. 근데 또 과학자들에게 과학자들이 뭐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만 주면 되는데, 그거 주길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공계는 취직도 잘 되고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이공계로 다 묶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공대가 취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과대학이 뭐 생물과 화학과가 취직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도 또 그냥 이공계를 과학기술로 묶고 이공계로 묶고 그러는데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의 탁월한 강연을 책으로 엮은 카이스트 명강, 그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1권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에 이어 2권에서는 우리 안의 작은 우주, 뇌를 탐구합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 정용, 뇌를 통해 행동의 비밀을 밝히는 유전학자 김대수,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이들이 들려드리는 흥미진진한 뇌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1.4kg의 우주, 뇌.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넣은 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동갑내기 친구시고, 그리고 50대 초반인 걸로 알고 계신데, 앞으로 한 10년 동안 어떤 일을 과학과 관련해서 이런 정권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꿈이 있는데 그 science is a fail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은 실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접할 때 쉽게 실패하고 그 실패에 좀 익숙해지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자연사박물관에 있는데 그 과학관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모든 사람들은 과학을 되게 어렵고 나의 일이 아니라 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구경을 하러 오잖아요. 근데 또 왔는데 너무나 첨단적인 것만 쫙 놔둔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잘 다른 분야가 전혀 모를 얘기들을 다 전시를 해놓고서 사람들로 하고 보게 하거든요. 그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과학관 가서 나 이런 거 보고선 뭘 통찰을 얻은 게 아니라, 야, 과학은 정말로 대단한 거네. 난 할 수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오히려 과학가로 왔다가 더 멀어지는 경험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관이면 멋진 걸 전시하는 게 아니라 저 과학관은 공작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과 전문가들을 배치해주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그 주변의 학교 선생님들과 과학관에 있는 과학자들 같이 코업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너 이런 거 하고 싶어. 그게 왜 하고 싶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한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걸 제공을 해주고 무한 상상실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로 만들게 하고 만들면 99%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한 걸 전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실패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걸 했겠구나. 실패했네. 낄낄 되겠죠. 저런 멍청한 사람.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관이라는 것은 멋진 것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남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좀 사고를 좀 더 한 발짝 한 발씩 좀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학관을 좀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어떤 과학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학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좀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실패가 잘못된 게 아닌
근데 특히 왜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자꾸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을 거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충분히 용인하게 해주는 분위기가 된다면, 너 실패했네. 그 실패도 논문이 될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공뿐만 아니라, 과학은 계속 실패를 반복이야. 라는 것들을 좀 사람들이 알게 해주고 좀 인정하게 하는 뭐 그런 일을 어쩐지 모르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시점의 현실로부터 뭐를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 양극화가 이제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지식의 향유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과학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과학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에서도 그 전시하는 것들하고 실제 느끼는 그런 어떤 정도의 감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회에서 그런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노력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연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접점이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작은 규모에. 그럼 박물관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연대를 강화를 해요. 강화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대중하고 접점을 더 넓혀가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의 대중화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그게 이렇게 연대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소규모의 오프라인 모임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책 읽는 그런 쪽에서도 그런 책 읽는 여러 모임들을 다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것 같고요. 과학도 좀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훨씬 더 좀 집중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간극을 줄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희망적인 어떤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대담, 이야기, 강의, 책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음 세대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은 왜 DIY 사이언스 있잖아요. 이렇게 doing yourself 직접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유전자 검사기, 분석기 하면 2억 원쯤 했을 거예요, 인력을. 요즘 한 500만 원이면 사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도 충분히 발달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자연사에 관심이 있다, 뭐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일반인들이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과학은 단순히 배우고 듣는 데가 아니라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과학을 벗어나 있지만 내가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직접 어떤 실험을 직접 해보고 논문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게 충분히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생길 것 같고요.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되게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고요. 국가 정책은 빵점이라도 뭐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과학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DIY 사이언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실패는 과학이다. 과학은 실패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저기 작업하시게 되면 저 좀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거 답을 하고 마지막 질문에서 오늘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난 후부터 우주와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도 지금 하는 일도 모두 인문사회과학 쪽이라 과학이라는 분야는 딴 나라 이야기였었죠. 코스모스를 마중물 삼아 과학과 우주에 대해 계속 공부해보고 싶은데 배경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어 관련 책을 고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코스모스처럼 재미있고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책 딱 3권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그동안 재미있는 강의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별점 5개짜리 강의였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각각 3개씩만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권을 꼽으면 코스모스를 일단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3권을 100권으로 늘릴 수 있는 책인데요. 아까 말했던 장대익 교수가 쓴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은 장대익 교수가 이제 쓴 서평집인데, 만약에 다윈이 살아있다면, 다윈의 서재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을까 하는 상상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다윈이랑 동격으로 만들어서 장대익의 서재 해가지고, 앞쪽에는 이제 다윈이 살아있다면, 이제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과학책이지만, 이제 다윈에게 영향을 준 책, 배경이 되는 책,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책꽂이에, 이게 결국은 과학책들의 필독서 목록이죠. 장대익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 책이 어떤 과학책들을 읽어나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모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과학자의 서재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권은, 이거는 좀 굉장히 개인적인 편향된 책이겠지만, 과학책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어떤, 아마 과학자의 서재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인 구달이 쓴 인간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이언스북스에서 그것도 나왔겠네요. 들어있겠네요. 웬만하면 그 책에. 근데 이 책을 권하고 싶은 것은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생명운동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 자주 오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보면 침팬지를 관찰하는 건데 관찰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개입을 하니까 원래 관찰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관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한다는 거.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침팬지를 관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대상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개입하는 경계선에 대한 고민. 근데 그건 비단 어떤 과학적인 대상뿐 아니라 사람 간에 사귈 때도 문제고 우리가 애완동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제품을 다룰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다가가고 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또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생명운동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든 씨앗들이 거기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책이 뭐 코스모스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또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서 그리고 오래된 책이니까 여러 권의 사실은 제인 구달의 책들이 있죠. 희망의 이유라는 책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의 출발이 되는 첫 출발이 되는 아주 풋풋하던 시절의 그녀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게 담겨 있는 책이라서 그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세 권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사이언스 북스에 있는 책들을 쭉쭉 보시고 거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생물학 쪽에는 좀 애들 책이긴 하지만 여기 귀룡소에 보면은 유전자의 특허를 내겠다고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건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인데 내가 딱 이틀 밤에 썼어요. 근데 쓰면서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재밌는 책을 쓰다니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물학의 전반에 대해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과학하고 앉아있는 애 보면 공룡과 자연설하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이건 굳이 안 사셔도요. 서점에 가서 잠깐 훑어보면 금방 다 봐요. 그러니까 2시간만 투자하면 볼 수 있는 책들 이런 거 있는데 그 책 사실 농담이고요. 너무 어려운 책으로 접근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나중에는 교과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왜 대학 교과서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진화하다 그러면 진화학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 사실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학 교양서로 충분히 어떤 한 분야에 그 분야 계속 나오잖아요. 책들은. 근데 끝까지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근데 그 몇 권 읽고서 내가 대충 감을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쯤은 이제 교과서에 그 분야에 교과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혼자 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 대중소로 나오는구나 하고서 좀 많은 감을 갖고 훨씬 더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교과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교과서 제일 좋은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언스 북스 책은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간이 9시 15분이라 마지막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칼세이건 살롱 해가지고 원래 3가지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모스 오리지널 함께 보기,
그리고 이젠 이명현 박사님의 칼 세이건 전작 읽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명현 박사님의 우주통 그 팟캐스트가 있었는데요. 뭐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인 오리지널 코스모스 오리지널 함께 보기 행사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일단 오늘 게스트로 오신 이정모 관장님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요. 이명현 박사님 13회에 걸친 소회를 들었고 오늘 이 행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난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자막까지 달아서 같이 보고 또 매번 해설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 보고선 내가 생각했던 워낙 이상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을 우리가 한번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였고 또 보다 보면 그냥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전문가가 해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했어야 됩니다. 네, 박물관이 좋지, 공간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어요. 중고딩용, 아니면 아예 낮춰가지고 초등학생용, 해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니보에서, 다른 수준에서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을 출판과 연결시켜서, 똑같이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이 코스모스를 어릴 때 읽을 때 되게 감동한 친구도 많지만 두껍고 서로 지쳐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요즘 얘기는 또 이제 많이 또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칼 세이건이 이야기했던 것을 쫓아가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또 성인들도 그 아이들 용일과 청소년 용일에 또 한번 다른 수준에서 접근해보면 또 놓쳤던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다른 수준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 장소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 처음 기획을 할 때 이정모 관장님한테 자문을 구했었고 가르침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때문에 좀 저희 회사가 있는 이 건물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 이후 프로그램을 혹시 기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여러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나와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마침 텔레비전이 없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6학년 때 도둑을 맞았거든요. 도둑을 맞은 다음부터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안 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친구가 토요일 날 놀러 오셨다가 저더러 텔레비전 갖고 와랬는데 없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이 조그만 게 생겼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생긴 다음에 그걸 볼 수 있어요. 되게 행운이었고, 제가 코스모스 되게 좋아하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사주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문제는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집에 없어가지고 결국 그거는 한 번도 못 보고 어디 처박혀 있다가 이사 다니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있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거는 90년 업데이트를 붙인 거고, 사진들 보셨지만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보급판 만들면서 이렇게 많이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원래 처음 만들던 1980년 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도 이거 이번 시리즈 하면서 이제 꼼꼼하게 봤지, 그전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제 기억에 박힌 거하고 또 보이는 것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롭게 발견하는 게 되게 좋았고요.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행사가 시작되는 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과학의 고전을 이제 읽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재발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 이게 사회가 훨씬 더 첨단화되고 훨씬 더 양극화되고 막 이럴수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접점해서 계속 접하는 그 기회를 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도 보게 되지만 책을 실제로 읽는 모임으로 발전되든지 그렇게 해서 좀 확대되어 나가고, 또 내년이 이제 칼 세이건 20주기가 되거든요, 죽은 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칼 세이건 다른 책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작업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규모 독서 모임 민음사에서 북클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시켜가지고 하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나와서 듣는 거 못할 거예요. 저도 제일 이게 힘든 게 강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3회 강연 거의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5개월간 저희 고생해 준 이명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연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사이언스 북스에서는 계속 이 책을 펴낼 거고 칼세이건 관련 혹은 우주와 관련한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공급을 할 거고요. 이명현 박사님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실 칼세이건 전작읽기 연재 원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행사는 이걸로 마치고요.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